대선 전 5번의 TV 토론이 오늘 막을 올렸습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과 함께 대선 전국 진단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어제 오늘 나온 JTBC하고요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 두 분 보셨겠지만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먼저 잠깐 데이터부터 보여드리고서 두 분 해석 듣겠습니다. JTBC는 38.3 안철수, 문재인 38.0, 홍준표 6.5, 심상정 2.7, 유승민 2.1%. 네,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고요. 리얼미터는 다자구도에서 문재인 44.8, 안철수 36.5, 홍준표 8.1, 심상정 2.8, 유승민 1.7. 3자 대결에서는 문재인 47, 안철수 37.2, 홍준표 8.8. 양자 가상 대결에서는 문재인 49, 안철수 41%. 네, 4월 10일부터 10일 어제까지 1,500명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였고요. 조사 방법 등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과가 꽤 차이가 나는데요. 그 양상이 꽤 차이가 나는데요.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주로 그동안에 보면 특히 리얼미터 조사하고 다른 조사하고 좀 차이가 났었죠. 이게 조사 방법의 차이도 있을 수도 있겠고 또 조사 기관의 특성에 따른 뭔가 편견도 항상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지금 15주 계속해서 문재인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 새로운 변화가 아니라 사실상 지난주 추세가 좀 그대로 반영된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특징으로 보자면 리얼미터 조사는 상대적으로 ARS 조사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번의 경우에 78%가량 들어갔고요. 네네. 앞서 나왔던 JTBC 조사였던 한국리서치는 유무선 전화를 하되 직접 면접을 해서 전화 조사를 했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ARS 응답층과 혹시 전화 면접에 응답했던 층이 좀 어떻게 다른가? 그 차이는 분명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이 중에 나중에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지 또 지금 이제 전화 면접 조사했을 때 응답률은 지금 22%가 20%가 넘고요. 지금 리얼미터 조사는 ARS 했던 것은 9.8인가 해가지고 10%가 안 되는 상황인데 이런 정도 차이가 있는데 실제가 어느 쪽이 더 반영할까? 저는 아무래도 조금 응답률이 많은 쪽이 좀 현실에 가깝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그것만 변수로 작동할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되겠고요. 사실은 또 이건 못지않게 우리가 항상 고려해야 될 것이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이 과연 어떤 속내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샤이 무슨 표, 숨은 무슨 표 이런 게 있는데 참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 분석을 해야 될 겁니다. 네, 최근에 그 여론조사 나왔을 때 쟁점이 됐었던 것이 무선 유선 비율 중에 유선을 얼마나 썼냐. 유선을 많이 쓰니까 문재인 후보한테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게 나오더라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신 방식 중에서는 ARS냐 직접 면접했느냐 이 부분이 있었는데요. 서 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보통 그 집 전화는 고령층이 많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20대, 30대는 집에 전화가 거의 없습니다. 휴대폰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선 전화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젊은 층의 응답률이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많고요. 집 전화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50대, 60대 즉 보수층 지지자들의 응답률이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두 기관 사이에 집 전화와 무선 전화 비율이 다릅니다. 50대 50 또는 뭐 30대 70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 조사의 방식에 있어서 차이에서 이런 오차가 생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어느 게 정확하냐보다는 한 기관의 여론의 그 트렌드 흐름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거를 직접 전화 면접으로 조사를 하느냐 또는 ARS라는 자동 응답 기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고요. 또 지지도라고 통상적으로 이야기하지만은 지지를 묻는 경우도 있고 또는 어떤 후보가 더 적합하다고 보느냐 이런 적합도 조사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어떤 후보를 더 선호하느냐 선호도 조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의 크기를 오늘 보면은 1,000명 했고 한쪽은 1,500명 했는데 이 샘플의 크기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요. 그 방식을요. 두 분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방식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JTBC 것하고요. 어제 오늘 나온 게 이 두 가지입니다. JTBC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것이고 말씀하신 그 유선 무선 비율은 유선이 14%, 무선이 85%. 최근에 나왔던 그 문재인 후보가 역전당했던 것들이
대체로 유선이 뭐 40% 많게는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걸 기업 opinion 조사했을 때 그게 40%였었죠. 그렇죠. 이거는 보니까 14%밖에 아니에요 보니까요. 예, 응답률이 22.3%였고요. 22.3%로 예, 그건 나왔습니다. 나중에 나오는 이제 리얼미터하고 비교를 좀 해보면 자, 되겠습니다. 그 리얼미터 리얼미터는 1,500명, 샘플은 더 많고요. 조금 더 조사 대상은 더 많고요. 조사 방법이 이게 좀 복잡한데, 그러니까 무선 전화 면접, 핸드폰으로 직접 통화한 것이 18%, 네. 그리고 ARS는 무선이 72, 유선이 10%, 이렇게 해서 전부 100% 이렇게 반영된 것이죠. 82%가 ARS로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ARS가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서요. 아까 22.3%에 비해서 이것은 지금 9.8% 응답률로 나와 있네요. 네. 자, 그래서 어느 것이 제일 정확한 것인지 어느 것이 정답인지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그렇습니다. 어렵겠고요. 나중에 그 뭐 결과하고도 또 그때 가서는 또 상황이 바뀔 테니까 결과하고 정확히 비교하기도 좀 어렵겠습니다. 네. 또 이걸 해석하는데 이 양면성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여론조사에 응답했던 사람들과 또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래도 지금 현재로 보자면은 조금 더 응집력이 강한 문재인 후보 쪽은 투표 참여 가능성이 좀 더 높게 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최종 마지막에요. 당락 가능성 여론조사 토대로 이제 판단할 때 판별 분석을 할 때 네. 투표 참여도 감안해야 됩니다. 현재는 여론조사할 때 뭐 20대, 30대 인구 비중이 얼마나 되는 것만 감안을 하는데 최종 판별할 때는 몇십 대는 투표율이 높다 하면 그 가중치를 그만큼 둬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그 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중고령층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안철수 후보 쪽이 조금 더 이제 가산치가 있고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현재는 서로 비슷한 조건이 아닌가. 그래서 리얼미터 하나를 빼놓고는 여론조사상으로는 현재는 초박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는 그러니까 세대별 나중에 투표율까지는 보정하지 않고 그건 안 한 겁니다. 나오는 결과. 최종 판별할 때는 그걸 보정해서 해야겠죠. 네. 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여론조사 결과를 봤고요. 그 서 원장님께서는 이후에 지금부터 이제 후보 등록이 이번 주말까지 이루어질 텐데 이후에 전체적인 양상을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제일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전반적인 추세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양강 구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문재인 후보의 표는 조금 더 소폭 상승하지만 표의 강도는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계속해서 다른 상승폭을 점해 왔는데 지금 보면은 그 상승세가 조금 주춤하고 있다 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예. 이제 안철수 후보가 해야 될 일은 외부 효과에 의해서 즉 본인이 잘했으라기보다는 민주당의 전당대회 효과 이후에 표를 그 문재인 후보가 흡수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 이탈표와 또 보수에 마땅한 후보가 없기 때문에 보수표가 안철수 후보 쪽으로 상당히 많이 가 있는데 네. 이 표를 어떻게 자기화 만들 것이냐 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긍정과 네거티브를 잘 통과하면서 네. 국민에게 안심을 심어줄 수 있는 정책과 공약 또 외연 확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가장 큰 변수는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여론조사상 한 6%에서 지금 8% 정도 받고 있는데 어제 이루어진 재보선 결과를 보면은 상당히 보수 결집도가 있게 되면은 만약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15% 넘게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가 상당히 조정을 받고 떨어질 거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15, 16일 날 후보 등록할 때 과연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가 등록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게 또 네. 하나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한 2%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정도로 가지고는 정당 후보로서 대선 후보 등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만약에 유승민 후보가 등록을 하지 않고 또는 네. 등록 이후에 사퇴할 경우에 네. 이 보수 지지 성향의 표가 결국은 홍준표 후보에게 갈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가 상당히 조금 조정을 받고 문재인 후보가 앞서 나가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네. 김 원장님은 어제 재보선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재보선 결과 대체로 뭐 예측한 대로 되게 나온 것 같고요. 지금 특히 김재원 후보, 김재원 의원으로 당선된 걸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사전에 나왔던 여론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전 여론조사에서 당선 가능성을 예측했을 때 40몇 %가 나왔는데요. 네네. 이번 결과도 그렇게 됐죠. 만약에 그동안의 여론조사하고 다른 결과가 나왔다면 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그동안의 여론조사들은 대선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론조사가 있었고 지역에서 이제 저보궐선거 관련 조사가 있었는데
그 조사하고 다르게 나갔다면은 마찬가지로 대선에 관한 여론조사도 실제 바닥하고는 다를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여지가 있겠죠. 네. 그런데 김재원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40몇 %가 나왔는데 그 시점으로 나왔다고 봐야겠고요. 그러나 이것이 자유한국당에 대한 뭔가 새로운 결집의 동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지역 이번에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중도 사퇴를 하게 된 김종태 의원이 딱 1년 전이죠. 보니까 오늘 4월 13일 딱 1년 전이네. 지난해 4.13 총선에서 전국 최다 득표를 했습니다. 당시. 아, 그랬었군요. 77.7% 최다 득표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지금 이 정도를 얻은 것이기 때문에 뭐 대단히 많이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저는 그래서 이 지역의 경우에는 당선 가능성이 이미 점쳐진 지역으로 당선됐다는 점 좀 그걸 감안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대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경우는 뭔가 이대로 가더라도 조금 잘만 하면은 크게 낙담할 건 아니다. 그런 자신감을 심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고 보고요. 네. 호남권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약간 국민의당을 치우치는 그런 좀 느낌도 있죠. 그러나 저는 이 지역에 한정된 재보궐 선거하고 네, 네. 좀 전국을 무대로 한 대통령 선거하고는 조건과 유권자의 판단 기준이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참고가 되는 수준이다. 그렇습니다. 네. 자, 잠깐 이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그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증도가 자.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직지심체 요절을 찍은 금속 활자가 이게 세계 최고, 제일 오래된 고자, 옛 고자로 제일 오래된 건데 그거보다 더 일찍, 100년 이상 더 일찍 찍은 증도가라는 그 책을 찍은 활자가 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그 금속 활자가 증도가 자입니다. 근데 이걸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오늘 문화재위원회가 결정을 보물로 지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였는데 부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인정을 했다면은 금속활자 역사가 바뀌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로 인정이 되는 것이었는데 여러 논란들이 있었고 그걸 앞서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결과적으로는 문화재위원회가 인정을 이 증도가 자, 이 금속활자에 대해서 그걸로 찍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증도가라는 책이 그걸로 찍은 것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자, 그 재보선 결과 짧게 어떻게 보셨는지? 네, 아까 뭐 원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 재보선이 그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괴산 군수 선거도 있었고요, 경기도 하남 시장 선거도 있었고 또 경기도 포천 시장도 있었는데 네네.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 봤을 때는 상당히 전통 그 기반의 지지세를 회복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김재원 의원이 당선됐고 대구 지역에서 시의원, 기초의원 전석을 자유한국당이 회복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텃밭인 경기도의 포천시장도 자유한국당이 당선됐고요. 비록 떨어졌지만은 경기도 하남 또 충북 괴산에서 거의 30%에 육박하는 그런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네네. 아마 이거를 계기로 해서 보수층들이 아마 상당 부분 자극을 받고 결집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 얘기만 짧게 하남시장 선거, 이 하남이 바로 서울 옆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뭐 당선은 민주당이 38% 됐고 말씀하신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이 28% 정도씩 얻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일단은 원래 있던 지역이 민주당 소속의 시장이 있다가 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당연히 뭐 가져가는 것이 이제 평균 정도 소득이었다고 보고요. 예. 지역 차원에서 선거는 당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저는 기존의 보수 진영도 그 정도 나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김재원 의원이든 지금 나머지 하남시장이든 주변이든 간에요. 적어도 자유한국당 소속 등이 1, 2등을 다툴 정도는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지지하는 네. 세력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현재 대선 관련해서 주로 이제 해석을 많이 하게 되는데 대선 가능성은 현재는 완전히 양강 구도로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고 상당한 격차가 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런 조건이 달라서 투 트랙으로 보는 게 맞지 연관해서 바로 지금 대선에서도 보수가 집결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무리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이제 TV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5번 예정돼 있고요. 3번은 지상파 3사가 공동으로 하는 거고 이제 2번은 각 개별 방송사들이 해서 오늘은 오전에 녹화했고 이제 오늘 밤에 첫 방송이 됩니다. 자, 토론 어떻게 누가 유리할까요? 누가 잘할 것 같습니까? 네, TV 토론은 결국은 해봐야지 승부 갈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이죠. 예를 들어서 처음으로 TV 토론회가 도입된 게 1960년 미국 대통령 선거입니다. 당시에 텔레비전보다는 라디오가 많이 보급돼 있었는데 라디오로 TV 토론회를 들었던 사람들은 닉슨 후보가 이기는 걸로 판정을 했는 반면에 텔레비전을 봤던 사람들은 누구죠? 케네디 대통령이 이긴 걸로 네. 판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토론회에서 말을 잘하고 싸움을 잘하기보다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정말
그 안정감 있게 자신감 있게 상세하게 보여주느냐 이런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과거에 TV 토론회가 후보들은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지만은 TV 토론회 이후에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크게 지지도의 변동이 많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대로 된 텔레비전 토론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네네. 그래서 이번에 아무래도 그 중앙선관위에서 주최하는 토론회는 세 번 중에서 두 번은 일어서서 스탠딩으로 원고 없이 하겠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형식을 취하게 되면은 네. 본인의 실력 또 내공 준비된 게 자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네, 네.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과거에 보면은 그냥 사회자가 질문하고 또 후보자들끼리 간단하게 질문하고 대답하고 형식적인 토론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상당한 시간 자유 토론을 활용해서 질문과 공방이 오갈수록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아마 녹화를 하고 밤에 방송 중계될 텐데 네. 아직까지 TV 토론의 준비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후보들이 보여지고 있고 예. 아무래도 세 차례 그 토론회 중에서 마지막 선거 직전에 이루어지는 TV 토론회가 아무래도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지난 2012년 그 TV 토론 생각나는데요. 그때 사실 그 박근혜 문재인 그 양강 말고 이정희 후보 같이 하면서 네. 그게 또 이 변수가 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습니다. 저는 뭐 지금 생각하면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후보 두 사람 그렇게 토론에서는 좋은 역량을 발휘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비슷비슷한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오히려 당시 이정희 후보가 왕따 당하지 않았나 좀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명이나 지금 후보가 되기 때문에요. 그러게요. 지금 법적 기준은 5명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원내 5석 이상을 가진 정당의 후보 또 직전 전국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한테 지금 이제 공식 토론에 참여할 기회를 주니까 5명이어서 네. 네. 그 점에 서로 깊이 있는 토론이 조금 이루어지긴 아쉽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오늘 확인을 해봐야겠지만은 오늘도 주간사에서 앉아서 하는 토론이지만은 자료를 갖고 가지 못하게 사전에 주문했다고 하는데 아하. 최종까지 관철이 됐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스탠딩 토론에 굉장히 큰 의미가 예. 자료가 없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가지고 토론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갖고 있는데요? 지금 뭐 갖고 종이들을 갖고 있는 것 있는데 같은데. 뭐 혹시 그냥 메모장 정도가 아닌 가 혹시 모르겠는데 많이 네, 가져가 네. 원래는 그렇게 주문을 어제까지 했다고 했었는데 예, 최종으로 예. 어떻게 관철됐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스탠딩 토론의 경우에는 자료 준비 없이 본인의 실력을 가지고 한다는 점인데요. 했을 때 두 사람이 마주보고 했을 때는 정말 확실하게 비교할 수 있겠죠. 지난번에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또 남경필 후보 두 사람이 토론했을 때 그래서 주목을 받긴 했었는데 그런 좀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선관이라든가 권유하는 방식의 법적인 절차에 따른 5명 후보가 토론한다고 하더라도 네. 방송사가 주도해가지고 양자 토론을 적어도 한 번 만들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난해 한국 정당학회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TV 토론을 보고 누구를 지지할까 바꿨다가 새롭게 지지하게 된 사람 조사를 해보니까 네. 8.3%가 나왔더라고요. 5.5%는 토론을 보고 바꿨다라고 얘기하고 2.8%는 그걸 보고 새롭게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선정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적지 않네요. 종합적으로는 8.3%니까 100명 중 8명인데 예. 이번의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더 영향이 크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선거운동 기간이 공식적으로는 똑같지만은 사실상의 선거운동 기간이 짧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오히려 미치는 파장은 더 클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상대적으로 조금 그 스스로 정책 능력이라든가 이걸 가지고 있는 후보들 또 언론에서는 주목받지 못했던 소수당 후보들한테는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지지율로 봤을 땐 지금 양강한테 더 관심이 있는데 의외로 토론전의 양상은 그 양강이 아닌 후보들이 더 주목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은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그 말이 쉽게 말해서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자극적이고 굉장히 공세적이고 예, 눈길을 끄여져 있다. 예,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공세를 받는 후보 입장에 봤을 때는 위축되고 움츠러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는 토론에 굉장히 능숙하고 또 상당히 컨텐츠가 많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만약에 TV 토론회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상당 부분 그런 실력 발휘가 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어쨌든 간에 앞서가는 후보들이기 때문에 네. 공세보다는 실수를 줄이는 방어적인 측면에서 네. TV 토론에 임하다가 보면은 오히려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열세에 있는
뒤쫓아가는 후보들이 훨씬 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TV 토론회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점도 또 있습니다. 5인이 토론하는데 5인 사각 구도에서 어느 후보가 다른 어떤 후보를 향해서 공격을 할지 그 아마 4명이 토론을 했던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경선 과정에서도 아마 그런 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네, 특정 후보가 누구를 향해서 집중 공격을 하니까 누구 편들려고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예. 얘기도 지적이 나왔었는데 네. 비슷하게 지금 5 후보들이 나와서 하는데 고루고루 딱 나눠서 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느 후보는 누구를 향해서 좀 공세를 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서 오늘 진행이 됐을 때 어느 쪽으로 좀 비판 또 누가 어느 쪽에 공세를 취했나 이것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 안철수 후보는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라고 했는데 항상 대선 때마다 이 문제가 쟁점이지 않습니까? 하는 후보도 있고 하지 않은 후보도 있고 한데 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하고요. 실제로 이게 선거에 어느 정도 그동안 영향을 미쳤었는지 그걸 좀 원장님 하실까요? 네. 보통 이제 대통령 후보에 정식으로 출마를 하게 되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승리하는 걸 전제로 하게 되면 국회의원직을 갖고 있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배수의진을 치고 이제 국회로 돌아가지 않고 본인은 대선에 올인한다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아마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대선에 이제 전념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2년 때 당시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네. 계속해서 대통령 선거 유세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국회의원직은 자연적으로 사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대선 선거운동을 임한다는 것은 대선에서 떨어지면 다시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그런 내심을 깔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에 도전할 때는 현직을 본인이 사퇴하고 그런 직에 도전하고 선거운동을 펼치는 게 국민들로 하여금 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철수 후보가 적절하게 잘 하는 것이라고 일단 보여주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지지자들이라든지 또 중간에서 뭐 조금 생각하고 지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그 아주 인정 효과를 끌어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오히려 뭐 후보 간에 의원직을 놓고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가 섞여 있다기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단임제 체제일 때 거의 전부가 사실상 의원직을 놓고 지금 후보로 임했다고 봅니다. 유일한 게 지난 2012년에 문재인 후보가 이제 현 의원직을 유지하고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고 지금 서성교 원장 지적했다시피 스스로 뭔가 논리적인 좀 모습이 있고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일 날 후보 등록을 하면서 놓겠다는 것은 그런 차별성과 더불어서 과거를 확실히 하고 또 스스로가 모든 지역에서 50% 이상을 받아서 당선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자신감 표출도 되겠죠. 또 하나 상대적으로 지금 이번에 경남지사를 애매하게 지금 사직을 하면서 했던 홍준표 후보에 대한 오히려 반대적인 뭔가 예시를 해주는 그런 측면도 있죠. 그냥 둔 정도가 아니라 뭐 3분 전에 12시 넘어가기 3분 전에 둬가지고 이번에 보궐선거 못하게 만들어버린 그런 케이스에 대한 또 상대적인 지적이 아닌가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의원직 문제뿐만이 아니라 자치단체장들의 경우도 후보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전에 예비 후보로 나오는 경우도 그만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란도 있었고 그래서 과거에 보면 2012년 대선 때는 김문수 경기지사의 경우에는 예비 후보 때는 그만두지 않았었지만은 김두관 당시지사는 예비 후보 시절에 그만뒀었죠. 그 자리를 가서 보궐선거를 해가지고 당선이 된 게 홍준표 지사가 된 거죠. 네, 그 점에서는 그렇죠. 조금 의원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대선에 임하는 자세라면 그만두는 게 맞는데 소수당 후보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는 그렇군요. 유승민 후보도 있군요. 예,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는 심상정 솔직하게 말하면 현재로서는 당선 가능성이 아주 약한데 어떻게 할 것인지 심상정 의원의 경우 어떻게 할 의원도 것인지 있고요. 거기까지 제가 주문하게 되면 좀 복잡해지네요. 네. 문재인 후보도 이번에 의원직 사퇴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아니요, 의원이 아닙니다 현재요. 아, 의원이 아닌가요? 지금? 예, 지난번에 출마를 안 했습니다. 안 해가지고 아, 의원직 그렇죠.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했던 4사람이 다요. 현역 의원은 한 명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지사였고 최성 시장, 시장이었고 예, 아, 그다음에 시장이었고 뭐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제가 그거 챙겼어야 되는데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뭐 덧붙이실 말씀, 뭐 대선 정국 관련해서요. 이 점은 좀 주목해야 된다는 거 있으면 마지막으로. 네, 지금 이제 대선 후보들이 본격적인 이제 정책과 공약 발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안보 문제,
그다음 경제 문제 이게 두 개 큰 축인데 대선 후보들 최근에 이렇게 말을 조금씩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바꾸는 걸 보면 과연 이래서 국민들이 정말 신뢰감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경제 문제를 보면은 대부분 비슷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데 역대 대선에서 보면 큰 공약들이 대형 공약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보들이 현안에 대한 이런 입장 정리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대한민국을 앞으로 발전시키고 살리기 위한 큰 공약들 그런 것도 좀 고민해서 국민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제 공약은 다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후보들이 주요 후보들이 어제도 경제 공약들 나왔고요. 네, 오늘도 추가로 발표를 했었는데 경제 공약은 상당히 지금 특히 양강이라고 하는 문재인 후보 쪽과 안철수 후보 쪽 좀 약간 대비가 되고 있죠. 문재인 후보는 그동안에 주로 복지 정책이 나왔을 때 국가의 재정을 중심으로 한 정책, 즉 국가가 주로 이제 경제 정책을 주도하는 그런 입장을 이번에도 했는데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그것을 구 패러다임이다. 과거 방식을 지금도 고수하고 있다 지적하면서 경제를 활력시키려면은 민간 영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해가지고 대비가 되고 있고요. 그걸 상징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일자리 창출에서 문재인 후보가 공공부문에 81만 자리를 얘기했었는데 네. 오히려 공공부문은 줄이는 게 필요하다 등 나와가지고 그것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논란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제정책은 전반적인 기조가 조금 서로 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저 사진들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제 그 여러 번 마주쳤는데 뭐 짧게 뭐 네 이렇게 대답하네. 잘 지내셨죠 하니까 네 대답하고 그다음엔 아예 말도 안 하고 그냥 악수만 하고 했다는데요. 저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서로가 이제 요새 분위기가 전달됐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치열하게 좀 나가고 있는데요. 문재인 후보 진영은 지금 안철수 의원 쪽을 혹시 동지로서 포용하는 방안으로 가는 것 어떨까 하는 내부 논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너무 적폐의 대상처럼 해버렸는데 과연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인가 심지어는 캠페인 수정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상대적인 선거는 상대적인 게임이니까 막판까지 갈수록 특히 양강 간에는 치열하게 예. 대비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쩔 수 없다. 네, 이제 뭐 정책 공약 발표와 더불어서 그 상대 후보에 대한 도덕성 검증과 또 네거티브도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본인 문제뿐만 아니라 뭐 부인과 딸, 또 아들 문제 이런 것들이 자꾸 공세에 시달리게 되면 아무래도 감정적으로 그 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나게 되면 겉으로는 악수하고 웃지만은 속으로는 아무래도 선의의 경쟁이지만은 상당히 상대방에 대해서 칼을 많이 갈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후보들이 어떤 공동 행사에 갈 자리가 많은데 과거에도 보면 예. 겉으로 간단하게 악수만 하고 이렇게 인사를 별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과거에도 연출됐고 이번에도 연출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검증과 네거티브 또 정책 공약 경쟁을 하더라도 국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선의의 경쟁, 또 예. 웃음의 경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웃으면서 인사는 서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 좀 마음을 안심시키는. 국회의원들 상대방하고 서로 싸우면서 존경하는 무슨 의원님 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서성규 바른정책연구원장 두 분의 대선 정국 진단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